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전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 투기 억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쉽다면 왜 아직 정상화를 못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서울 내 일부 매물이 나오며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가 실패할 것 같으냐고 적었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하고 현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천을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이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신호와 공급 확대 계획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 부지 공급 계획에 서울시가 반발했다는 기사에 똑같은 사안의 정반대 입장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태릉역 공급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침을 SNS를 통해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라면 왜 아직 못했느냐며 정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주거난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제는 집값에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한다며 호통 경제학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기존 정책 재탕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무게감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자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발맞춰서 경기도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 목표치의 절반이 넘는 80만 호를 경기도에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600호 규모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 가운데 240호는 매달 적금을 붓듯 지분을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갖는 경기도형 적금 주택입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에서 17만 호, 민간에서 63만 호로 모두 8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물량인 140만 호의 57% 수준입니다. 도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됩니다. 매입과 전세임대 방식 등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6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직, 주, 락 기능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기능을 추가시킨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기회타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2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다시 시작됐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귀국했는데요. 김 장관은 미국 측에 법안 논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상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고도 설명했는데요. 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적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거치면서 법안을 논의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미국 쪽하고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때 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서 그걸 이연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미 무역 대표는 물론 미 조야를 두루 접촉하며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워싱턴 DC의 외교전 바통을 이어받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말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연방의회, 미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들까지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USCR 그리고 또 의회 등등 또 여러 또 중요한 예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 만난 데 이어 접촉면을 더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 국회의 정치 상황과 입법 절차 등이 미국과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고 관세 인상의 부당함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일 관세 효과 자화자찬해 친절은 끝났다며 으름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여 본부장은 일요일인 현지 시간 1일에도 외부 접촉을 계속하며 이번 주 초까지 워싱턴에 머물 예정입니다. 미국 측 상대인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담판은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과의 딜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가 대규모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인 만큼 국익을 챙기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 와중에도 국내 주식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2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가 새해 들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920대에 머물던 지수는 1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한 달 만에 24.2%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장중에 1200선도 위협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가팔랐습니다. 코스피를 뛰어넘은 건 물론 다른 나라 증시 오름세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린 힘은 기관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7거래일 동안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ETF 수급으로 추정되는 금융투자 물량만 9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5,000피 달성을 확인한 개미들이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며 지수를 따르는 ETF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기관 물량이 대부분이 ETF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ETF 사면 금융투자로 잡히거든요. 포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하자 지금이라도. 여권도 코스닥 3000 시대를 내걸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00조 원 규모의 연기금 자금을 코스닥으로 유도하며 시장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코스닥 3천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고 다만 코스닥 상장사는 1,800곳으로 코스피의 2배가 넘습니다. 부실 기업은 쌓이는데 퇴출은 원활하지 않아 지수가 제자리 걸음했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한 데다 실적보단 기대감에 의한 상승장이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가 쭉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5만 전자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상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체질을 개선하고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가 다스간의 장례를 마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엄수된 영결식에 참석해 마지막 배웅을 함께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정사진이 국회 영결식장으로 들어섭니다. 유족과 민주당, 정부 측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수백 명이 자리를 빼곡히 채우고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 차림에 근조 리본을 달고 마지막 배웅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족을 위로한 뒤 별도 발언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봤는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사를 낭독한 김민석 총리는 4번의 민주정권 탄생에서의 역할을 거론하며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마지막 숙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다짐했는데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추도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고인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엄혹했던 유신 체제와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앞서 새벽 시간 열린 발인에도 이 전 총리와 가까웠던 여권 인사들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생전 의미 있는 장소를 들러 추모하는 노제는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민주평통, 40년 가까운 정치 여정을 함께했던 민주당 사무실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7선 국회의원이자 장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며 우리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가족 묘소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국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 사이에 밀양 여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된 걸 두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사이의 논의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고 정 대표의 발표는 합당 제안이라며 밀양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로 시끄럽습니다. 지도부의 제명 확정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다시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어제 서울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열린 집회에서 진짜 보수 한동훈 수호와 부당징계 장동혁 사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제명이 확정된 날 국민의힘은 죽고 윤 어게인당으로 복귀했다며 헌전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 학살을 자행한 장동혁 대표는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단 경찰의 참석 인원을 6천 명 정도로 신고했던 주최 측은 지난 집회보다 2~3배 넓은 공간이 가득 찼다며 수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앞서 검찰 수사만 4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특검이 공을 넘겨받았는데
법원이 검찰 수사 기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못 박으면서 검찰의 수사는 또다시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수사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한풀 꺾였다 재개된 뒤에도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두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일었고 비공개 출장 조사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격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법원은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 갈래의 주가 조작 혐의 가운데 두 가지는 시세 조종 세력과의 협력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맨 앞시기 범행은 무죄로 보긴 했지만 시세 조종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법원은 설령 이 인식을 근거로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고 판결문에 못 박았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재판부는 세 갈래의 범행이 연속적이지 않아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판결문에 적었는데 종합하면 재판부가 방조죄 여지를 남긴 주가 조작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검이 재판부의 공소시효 계산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어긋난다며 항소하긴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방해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다른 7개 재판의 1심 판단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일주일 내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1심 판단을 앞둔 재판 7개가 남아 있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일반 이적, 위증 혐의 등 사건은 이제 1심 재판 시작 단계입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재판부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형사 36부는 3월에는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본격화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은 3월에는 거의 매일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3월 법정 스케줄을 따져보면 일반 이적 혐의는 주 3에서 4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화요일마다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벌써 두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이른바 릴레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나머지 재판들과 항소심 상황까지 고려하면 참석해야 할 재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도 진행 중인 2개 사건에 더해 지난 수요일 1심 선고가 나온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의 항소가 예고된 상황.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소집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9차 당대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시 9차 대회 소집 전까지 미결된 중요 대상들을 완공할 데 대한 문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습니다. 이후 지방 곳곳에선 공장과 병원 등의 준공식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지방발전 20승10 정책입니다. 9차 당대회에선 평양 주변 신도시인 화성지구를 비롯해 해안관광지구 등까지 모두 묶어 건설 부문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더욱 충전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신통치 않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공장 준공식도 중 내각 부총리를 전격 해임했는데 그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꾼들 때문에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된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등 군사 부분 행보도 연초까지 이어왔습니다. 최근엔 방사포 시험 사격 현장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구상을 9차 당대회에서 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핵재래식 통합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공격 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 국가 방위 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대남 대미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관측 속에 노동당 규약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하고 이후 헌법 개정에도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생필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공장 계단에서 발견된 가운데 소방은 또 다른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이 모두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내부는 전부 새까맣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도 보입니다. 생리대와 기저귀, 물티슈 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현장과 주변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운데 공장에서 화재가 난 걸 봤었는데 이제 삽시간 안에 주변 공장으로 빠르게 좀 확산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펄프가 많은 곳이라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공장 5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2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83명 가운데 81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60대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1명과 20대 네팔 국적 노동자 1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로 추정되는 1명은 수색 도중 공장 2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남은 실종자를 찾는 일인데 자칫 공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 가열로 인해서 경량 철골조가 붕괴돼 갖고 그 건물이 이렇게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명 검색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명 검색의 어려움이 많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면 화재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소방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곳까지 접근해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붉은 화염이 거세게 치솟는 가운데 고압 호스로 물을 뿜어내는 차량이 전진합니다. 사람 대신 화재 현장에 투입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실제 불이 난 현장에 소방 로봇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성 화재 현장에는 모두 2대가 들어갔습니다. 붕괴 우려와 고온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진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나름 저희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작과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냉각 분사 장치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또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타이어를 장착하는 등 여러 첨단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 무인 소방 로봇은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개발한 장비입니다. 소방청은 실전 활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화재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바다에서도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잦아집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바다는 구조가 쉽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어선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난방 장비는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전기 배선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전선에 막 노후된 전선 있다 보면 먼지가 막 쌓여 있고 그러면 화재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청소도 좀 해주시고 먼지 제거도 좀 해주시고. 겨울철에는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부하나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겨울철 화재 폭발 사고 비중은 지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24년부터 다시 상승했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는 계절과 상관없이 어선에서 자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기구를 사용해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령이 오래될수록 전기설비와 난방기구가 노후화돼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입니다. 바다는 육상보다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겨울철에는 저수온 때문에 구조 지연이 곧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선 재질상 진화가 어렵고 저수온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민들께서는 평소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상 추락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항 전 설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7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군인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22살이던 고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인데요. 이후 성소수자 지원재단을 만들자는 움직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허가 신청이 이뤄졌지만 관련 논의는 1년 8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지원단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변하사 순직 인정 2달 뒤인 지난 2024년 5월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등 3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계속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희수 재단 안건이 상정됐던 상임위는 모두 6번, 매번 김용현 상임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이라 임명된 뒤 논의하자는 등 다양했고 한 번은 아예 자신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저는 변희수 재단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한 상태였고. 인권위 안팎에선 김 의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묵인 아래 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성향에다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와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안건 통과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선언위로 회부를 하지 않는 거죠.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계속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인권위 측은 사무처에서는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상임위원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권위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 관련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뮤지컬계 공무원이란 별명을 가진 배우가 있습니다. 24년 경력 신성록에게 팬들이 붙여준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무대에서 한복을 입고 숨가쁘게 1인 2역을 소화하고 있는 신성록을 이광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새해에 걸쳐 충무로 대극장에 서고 있는 신성록에게 이번에 주어진 임무는 1인 2역입니다. 과거와 현재, 조선과 이탈리아라는 방대한 시공간을 수시로 넘나드는 무대라 몇십 초 만에 뚝딱 의상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메이크업하고 근데 뭐 이제 가장 빠른 퀵체인지 무대 뒤에서 LED 뒤에서 한 20여 초 만에 옷을 갈아입는 씬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퀵체인지는 정말 이번 작품에서 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장영실의 마지막 행적이란 소재의 역사적 상상력으로 서사를 확장한 초연작인데 그간 맡았던 캐릭터들과는 차이가 큽니다. 저희 나라만의 소재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세종 역할, 그다음에 현 시대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진성 역할로 이제 제안을 받아서 되게 새롭다. 드라마로 데뷔해 뮤지컬은 물론 예능까지 섭렵한 신성록의 탄탄한 연기 내공은 제발로 찾아갔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 덕분입니다. 배우 생활은 물론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 학전에서 작품했을 때는. 근데 배우로서 어떤 저의 결을 정해준 곳.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린아이라고 치면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예절 교육 시켜준 거 그거가 이제 가잖아요. 뭐 식습관이나 애들이 이제 커면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좀 길잡이를 해주신 어떤 그런 곳. 이제는 자기 객관화가 몸에 배인 24년차 베테랑 연기자지만 신인 시절엔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대 때는 저도 뭐 되게 이른 나이에 좀 잘 되기 시작했지만 저보다 많이 앞질러 가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질투도 나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의 속도에 맞추고 감정선이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신성록. 스스로는 누구보다 배우로서의 장단점을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되게 막 아저씨 같은 역할, 되게 일상적인 역할도 많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했다면 제가 조금 더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제 외모는 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키도 크고 좀 도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되게 일상적인 역할들을 못 맡은 거에 대한 좀 약간 못 해본 거에 대한 한? 팬들이 붙여준 뮤지컬계 7급 공무원이란 별명처럼 성실하게 달려온 신성록은 우리 뮤지컬 시장이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단연 관객을 꼽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뮤지컬을 보러 가는 풍경은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자부합니다. 관객분들이 이제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산업이 가치가 있는 산업이 일단 첫 번째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셨고 그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런 작품이 여러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뮤지컬이 대단히 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화려한 스타보다는 완성도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배우를 지향하는 신성록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이날 입은 의상에 빗댔습니다. 처음 샀을 때가 제일 이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팔을 계속 접었다 폈다 계속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제 몸에 맞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름이 되게 멋지게 나중에 잡혀서 그 빈티지한 그런 멋을 뽐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제 모습도 20대 때 제일 새 거고 뭐 전혀 기술적이지 않고 신선했던 저였다면 지금은 많은 이 경련 변화가 돼서 이 주름이 좀 멋있는 배우로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규제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인데요.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 노출은 물론 사이버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Sur du temps gouvernemental, le texte arrivera au Sénat dans les semaines à venir, donc ce sera applicable à la rentrée de septembre 2026. 앞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살 미만 10대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올해부터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We know that social media is causing social harm. And one of the issues that I as Prime Minister get all the time is asked about questions of national security.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우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SN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들만 반사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Children are clever. They can work systems much cleverly than adults actually realize. So it's going to have a big impact, but hopefully for the better.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SNS 업체들의 이른바 약탈적 알고리즘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월의) 첫날도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특히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합니다.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또 강원도에 눈이 옵니다. 충청 지방에는 최고 7cm, 중부와 전남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8도, 춘천이 영하 11.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 3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 이번 주에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휴일 오전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